아무 생각 없이 방으로 돌아와 보니 방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되어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문득 어젯밤의 환영이 떠올라 벽장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고 여인의 허리띠가 서둘러 옷을 꺼내간 듯 한쪽 끝을 내민 채 걸려 있었다. 선반 한 구석에는 불교 서적과 고전인 이세 이야기가 꽂혀 있었다. 나는 다시 낮은 탁자 앞 방석 앞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내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책장 사이에는 연필이 끼워져 있었다. 꿈결에 적어 내려간 글귀들이 아침 햇살 아래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책을 펼쳤다. 해당과 이슬 터는 광기 어린 모습인가. 놀랍게도 그 아래 누군가 연필로 덧글을 적어 놓았다. 해당화 이슬 터는 아침 까마귀로다. 글씨체는 여인의 것이라기엔 딱딱하고 남자의 것이라기엔 유연했다. 당혹감을 누르며 다음 구절을 읽었다. 꽃 그림자 속 여인의 그림자도 아련해라. 그 아래에는 꽃 그림자와 여인의 그림자가 겹쳐졌구나라고 적혀 있었다. 세 번째 구절인 여우 귀신 여인 되어 나타난 으스름 달밤은 귀공자 여인 되어 나타난 으스름 달밤으로 고쳐져 있었다. 이것은 흉내인가 교정일까? 아니면 나에 대한 반박일까? 상대가 바보인지 아니면 나를 바보로 만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른쪽 미닫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젯밤 보았던 그 나무는 정말로 꽃이 핀 명자나무였다. 정원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온통 짙푸른 이끼로 덮여 있어 그 위를 걷는 기분이 무척 좋았을 것 같다. 구비구비 이어진 복도와 계단 덕에 어젯밤에는 집이 아주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보니 산기슭의 경사를 교묘하게 이용해 지은 2층 건물이었다. 왼쪽 창문을 열자 바위 틈에 고인물에 산 벚꽃이 비치고 있었다. 멀리서는 오렌지 나무가 언덕을 덮고 있고 대나무 숲은 햇빛을 받아 은빛처럼 반짝였다. 빈산에 사람 그림자 보이지 않아도 라는 시구처럼 고요함 속에 나 혼자 남겨진 이 기분이 진정 세속의 극치였다. 이대로 보름 정도는 다다미 위에서 자라나는 식물처럼 가만히 머물고 싶었다. 그때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젯밤에 어린 식모가 점심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 위에는 구운 생선과 맑은 국이 놓여 있었는데 국 속에 담긴 붉고 하얀 새우와 고사리의 색감이 어찌나 고운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점심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침에 만난 그 여인, 나비머리를 한 나미가 들어왔다. 그녀는 청자그릇에 담긴 양갱을 내왔다. 나는 양갱을 좋아한다. 먹고 싶어서라기보다 그 매끄럽고 반투명한 질감이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하나의 예술품 같기 때문이다. 서양의 케이크는 너무 무겁고 젤리는 지나치게 가볍지만 양갱은 적당한 무게감과 고귀한 빛깔을 지녔다. 이 청자그릇과 양갱이 참 잘 어울리는군요. 나의 칭찬에 그녀는 입가에 살짝 비웃음을 띠며 물었다. 선생님은 이런 골동품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버지가 차를 좋아하시니 나중에 한번 초대해 드릴게요. 차라는 말에 나는 내심 움츠러들었다. 소위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그 까다롭고 격식 차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좁은 방에 모여 앉아 불필요하게 엄격한 규칙에 따라 거품 섞인 차를 마시며 고상한 척하는 모습은 내 취향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격식 없는 차라면 괜찮지 않겠느냐며 웃어넘겼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도쿄나 교토 등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어디에 살든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벼르기 싫다고 옮겨간 곳에 모기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벼룩도 모기도 없는 나라가 있다면 선생님이 좀 보여주세요. 나는 스케치북에 산벚꽃을 바라보는 말탄 여인의 모습을 순식간에 그려 그녀 앞에 내밀었다.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이 그림 속에는 벼룩도 모기도 없답니다. 그녀는 그림을 빤히 보더니 한마디 던졌다.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군요. 온통 폭분이니 선생님은 이런 곳이 좋으신가요? 꼭 꽃게 같으시네요. 나는 그 대담한 농담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가라의 처녀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남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 괴로워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처녀의 노래를 들으며 그녀는 뜻밖의 말을 했다. 참 슬픈 노래지요. 하지만 내가 그 처녀였다면 절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두 남자 모두를 애인으로 만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녀의 말은 거침없었고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피인정의 세계를 꿈꾸며 산에 들어온 나보다 그녀가 훨씬 더 자유롭고 초월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때 창밖에서 휘파람새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덧붙였다. 저 소리야말로 진짜 시입니다. 날이 실례지만 도쿄에서 오셨지요? 내가 도쿄 사람처럼 보입니까? 보이고 말고요. 딱 보면 압니다. 말투부터가 다르니까요. 도쿄 어디쯤인 것 같소? 글쎄요. 그거 참 어렵네. 도쿄가 워낙 넓으니. 어디 보자. 시내 쪽은 아니신 것 같고 고지마치나 고이시카 쪽이신가? 아니면 우시고메나 요치야? 그 근처 어딘가요? 도쿄를 아주 잘 아시는 모양이군요. 저도 도쿄 태생입니다, 나으리. 꼴은 이래도 말이죠. 어쩐지 도시 사람 같아 보이더라니. 아이고, 이 지경까지 내려오면 다 끝난 거나 다름없지요, 나으리. 어쩌다 이런 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나으리. 흘러 들어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 도쿄에 작별을 고한 거죠. 이발사는 수다를 떨며 내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이발사 보통 내기가 아니다. 면도날이 살을 스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났다. 수염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듯 힘을 주는 통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이고, 비누칠 좀 더 해주시오. 아파서 못 견디겠소. 아프시다고요. 저는 면도 하나는 아주 철저합니다, 나으리. 역방향으로 한 번 더 밀어서 덜끝 하나 남기지 않아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요즘 젊은 이발사들은 면도가 아니라 면도날을 얼굴 위에 미끄러뜨리는 수준이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다 됐습니다. 겨우 면도를 참아내며 거울을 보았다. 그런데 이 거울이 또 가관이다. 면이 고르지 못해 얼굴을 엉망으로 비춘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온통 코만 보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진다.
고개를 들면 으깨진 두꺼비 같고 앞으로 숙이면 머리가 끝도 없이 길어진다.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온갖 종류의 괴물로 변신해야 했다. 이건 이발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게다가 이 이발사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날이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독한 가스가 내 코를 찔렀다. 이 사람 손에 내 목숨을 맡기고 있자니 언제 면도날이 내 목을 그을지 몰라 조마조마했다. 날이 시오시타 호텔에 묵으신다면서요. 거긴 시오타 영감이 도쿄 살 때부터 알던 사이라 잘 압니다. 꽤 훌륭한 노인이죠. 작년에 부인을 잃고는 요즘 골동품 놀이개에 푹 빠져 산다더군요. 비싸게 팔면 꽤 큰돈이 될 물건들이 많답니다. 그 집에 예쁜 딸이 있지 않소.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말이오. 나리는 모르시겠지만 그 여자 이혼녀입니다. 그렇소.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하십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남편이 다니던 은행이 망하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못 견디고 집을 나와버린 거래요. 영감이 살아있을 때야 괜찮겠지만 영감 죽고 나면 그 여자는 끝장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게다가 지금 집안 우두머리인 오빠랑은 사이가 아주 나빠요. 아, 나리, 그 여자가 겉보기엔 예쁘장해도 정신이 좀 나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요. 증거도 있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머리 좀 털어드릴까요? 이발사는 시커먼 때가 낀 손가락을 내 머리통에 얹더니 마치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듯 격렬하게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내 머리카락 수십만 가위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다. 시원하시죠? 머리가 맑아지셨을 겁니다. 자, 그 아가씨 말인데 옛날에 한 스님이 그 여자한테 푹 빠졌었어요. 회안사의 젊은 스님이었는데 얼굴이 아주 잘생겼었죠. 그 스님이 연애 편지를 썼나 봐요. 여자가 놀랐겠군요. 아니요, 여자가 놀랐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일로 겁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놀란 건 스님 쪽이에요. 직접 고백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들어보세요. 스님이 절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법당 안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 부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눠보자면서 스님 목을 끼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다이안이라는 그 스님은 혼미백산했죠. 미친 여자한테 편지를 썼다는 수치심을 못 견디고 그날 밤 사라졌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죽었다고요?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그 망신을 당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리도 조심하세요. 그 여자랑 엮였다간 무슨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나는 허허 웃으며 이발소 밖을 내다보았다. 따스한 해변에 불어오는 봄바람이 이발소 휘장을 졸린 듯 팔랑거리게 했다. 거울 속으로 제비 한 마리가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나갔다. 길 건너편에는 60쯤 된 노인이 앉아 묵묵히 조개를 까고 있었다. 칼끝이 조개 껍데기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살점은 바구니에 담기고 껍데기는 바닥에 버려졌다. 껍데기 더미는 쌓였다 무너졌다를 반복하며 작은 시내로 굴러떨어졌다. 노인은 내세의 구원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그저 조개 까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비평화로운 봄 풍경과 수다스러운 이발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발사가 아무리 도쿄 태생임을 뽐내며 떠들어대도 대자연의 압도적인 평온함 앞에서는 그저 봄날의 아지랑이 속에 떠다니는 작은 티끌 같은 존재였다. 그때 휘장 사이로 작은 머리 하나가 쏙 들어왔다. 면도 좀 해주세요. 회색 무명 옷을 입은 귀여운 꼬마 스님 료넨이었다. 료넨, 요새 노닥거리다 혼났다며 이발사가 아는 체를 했다. 아니요, 칭찬받았는데요. 큰 스님께서 료넨아, 어릴 때 마음껏 놀아도는 게 좋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놈 참 말대답 하나는 끝내주는군. 머리통에 혹이 왜 이리 많아. 깎기 힘드니까 다음부턴 이런 머리 들고 오지 마라. 솜씨가 없어서 술만 마시니까 깎기 힘든 거겠죠. 꼬마 스님이 맞받아쳤다. 이발사는 툴툴거리며 료넨의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 그러다 슬쩍 물었다. 그나저나 타이안 스님은 어떻게 죽었냐? 타이안 스님 안 죽었어요. 료넨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죽어? 죽었을 텐데. 스님은 지금 육선의 대매사에서 아주 열심히 수행 중이세요. 조만간 훌륭한 스님이 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계신걸요. 야반도주한 게 뭐가 훌륭해. 너도 조심해라. 여자가 다 문제다. 그나저나 그 미친 여자는 아직도 큰 스님 찾아오냐? 미친 여자라는 분은 본 적이 없는데요. 시오타덱 아가씨라면 자주 오시죠. 큰 스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불쌍한 여자는 구원 못할걸. 전 남편 귀신이 씌었거든. 그 아가씨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큰 스님께서도 늘 칭찬하신다고요. 세상이 다 거꾸로 돌아가는구먼. 큰 스님이 뭐라고 하든 미친 건 미친 거지. 자, 다 깎았다. 어서 가서 또 혼이나 나거라. 아니요, 전 큰 스님께 칭찬받으러 천천히 갈 거예요. 이 말대답쟁이 녀석. 하지만 꼬마 스님은 이미 휘장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갓 깎은 반질반질한 머리 위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방 안의 문과 미닫이 문을 모두 활짝 열어젖혔다. 여관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건물 자체는 광대하다. 내 방은 여관 깊숙한 곳에 있어 굽이진 복도를 지나야 했기에 사람들이 사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고립된 공간이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주인과 그 딸, 어린 식모와 일꾼까지 모두 나 몰래 어디론가 떠나버린 게 아닐까 하는 망상마저 들었다. 만약 그들이 떠났다면 필시 평범한 곳으로 가지는 않았으리라. 아지랑이나 구름의 나라로 날아갔거나 혹은 목적지 없이 바다 위를 표류하다 돛과 구름이 구별되지 않는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을 것이다. 아니면 봄의 정취에 통째로 삼켜져 그들의 육신이 보이지 않는 에테르가 되어 우주 속으로 흩어졌을지도 모른다. 종다리가 되어 보랏빛으로 깊어가는 황혼 속으로 날아갔거나 등해가 되어 긴 봄날을 늘어뜨리다 동백꽃 아래서 단잠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오늘 하루는 고요했다. 봄바람이 텅 빈 집안을 자유로이 드나들었다. 그것은 환영하는 이들에 대한 의무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악의도 없는 대자연의 공평한 숨결이었다.
덕을 괜 채 앉아있는 나의 마음 또한 열린 방처럼 자유로웠다. 우리는 땅을 밟으면서도 땅이 꺼질까 두려워하고 하늘 아래 살면서도 번개가 칠까 전전긍긍한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 아득바득 다투는 세상은 끝없는 번뇌의 장소일 뿐이다. 동서가 나뉘고 이해관계의 밧줄 위를 걷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적이 되고 재물은 흙탕물이 된다. 공명과 명예는 독침을 벌인 꿀벌들이 남긴 꿀과 같아서 결국 그 즐거움 속엔 고통의 씨앗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시인과 화가가 있어 상대적인 세계의 정수를 먹고 살면서도 순수한 절대의 원리를 꿰뚫어 본다. 그들은 하늘의 아지랑이를 먹고 이슬로 목을 축인다. 보랏빛과 진홍빛을 논하며 죽음이 찾아와도 미련 없이 떠난다. 그들의 즐거움은 사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물의 일부가 되는 것에 있다. 자아를 버리고 만물 자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세속의 때를 벗고 끝없는 순수의 공기를 들이킨다. 이것은 단순히 속세의 돈냄새에 찌든 이들을 겁주기 위한 허세가 아니다.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품고 있는 시적 원형이자 복음이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이들도 지난날 마음속에 빛나던 그 기쁨을 다시 깨울 수 있다. 그런 기억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삶은 진정 살 가치가 없는 삶이라 할 것이다. 나의 영혼은 봄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봄의 온갖 색채와 힘, 소리들을 모아 비약을 만든 뒤 신선의 이슬에 녹여 선계의 햇살 아래 증발시킨 그 에테르적 정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공 속으로 스며든 듯했다. 보통 무언가에 몰입할 때는 자극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자극 없이 그저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자극이 없기에 그 즐거움은 더욱 깊고 오묘했다. 그것은 얕고 떠들썩한 흥분과는 결코 같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대륙과 대륙 사이를 묵직하게 움직이는 듯한 고요하면서도 장엄한 환희였다. 나는 이 기분을 그림으로 옮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 보통의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거나 미학적으로 걸러내는 것에 그친다. 꽃이 꽃답게 보이고 물이 물처럼 보이며 인물이 살아있는 듯하면 제 역할을 다한 셈이다. 하지만 나는 그 너머를 원했다. 고정관념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느끼는 이 특별한 인상을 붓끝으로 온전히 쏟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은 형태도 색깔도 그림자도 분명치 않았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오른 감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대상이 없는 감정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단 말인가? 보통의 그림에는 재현할 대상이 필요하지만 고차원의 예술은 오직 감정만이 생명이다. 그 감정에 어울리는 대상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찾는다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도무지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형태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 색채의 조합이 내 감정의 단편이라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소든 말이든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니든 나는 개의치 않으리라. 그러나 아무리 스케치북을 노려보아도 영감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추상적인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려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선인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남겼을까? 음악, 그래, 음악이야말로 자연의 목소리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음악에는 문외한이다. 그렇다면 시는 어떨까? 레싱은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을 다루고 그림은 공간적인 대상을 다루는 별개의 예술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기쁨은 시간의 전개와는 상관없는 처음부터 깊게 고여있는 상태다. 그러니 레싱의 이론과는 무관하게 공간을 묘사하는 그림처럼 단어들을 배치하여 이 기분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스케치북 위에 천천히 그리고 점차 빠르게 연필을 움직여 시를 적어 내려갔다. 봄은 벌써 서너 달, 시름은 풀잎처럼 길구나. 빈 정원에는 꽃잎만 치고 주인 없는 방엔 검은 고만 놓였네. 거미는 제 집 속에 꼼짝 않고 걸려있고 푸른 연기는 대나무 들보를 감아오르네. 다시 읽어보니 구절마다 한 폭의 그림이 될 법했다. 왜 처음부터 시를 쓰지 않았을까? 나는 내친 김에 붓과 색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정취를 더 쥐어짜 보았다. 홀로 앉아 말 한마디 없어도 마음속엔 작은 등불 하나 켜져 있네. 인간사 번거로움 새삼스러우니 누가 이 경지를 잊을 수 있으랴. 하루의 고요함을 즐기며 깨닫노니 바쁘게 보낸 수백 년 세월이 헛되구나. 이 그리움을 어디에 전할까? 아스라한 배군의 나라뿐이네. 시를 다 쓰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다. 한 구절 더 지어볼까 하며 연필을 쥐고 있을 때 열린 문 밖으로 무언가 아름다운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문 밖을 응시했다. 복도 한편으로 밀어둔 병풍 뒤로 무언가 사라지고 있었다. 놀라움에 멍하니 보고 있자니 잠시 후 반대편에서 그 환영이 다시 나타났다. 긴 소매에 화려한 예복을 입은 날씬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내 방 옆으로 이어진 2층 복도를 우아하게 걷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고 숨이 멎었다. 하늘은 곧 소나기라도 내릴 듯 어두워지며 황혼을 재촉하고 있었지만 예복을 입은 그녀는 그 묵직한 공기 속에서 안뜰을 굽어보며 고요하고 부드럽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곁눈질조차 하지 않았다.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사뿐사뿐 걸었다. 옷자락에 새겨진 문양은 어스름한 빛 속에서 낮과 밤이 교차하듯 신비로운 색을 띠었다. 그녀는 진정 낮과 밤의 경계선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왜 예복을 차려입고 저토록 집요하게 복도를 오가는 것일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이한 보행을 계속해 왔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지는 봄을 아쉬워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무언가에 홀린 것일까? 어둠이 내리는 문턱에서 금박 박힌 화려한 허리띠는 새벽녘의 별처럼 번뜩이다 보랏빛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들었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저 여인은 지금 깨어있는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닐까? 살아있으면서도 깨어나지 못한 채 죽음의 경계로 숨을 내쉬며 걸어가는 모습.
지켜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광경이다. 차라리 고통 속에 몸부리친다면 죽음이 안식이라 위안이라도 하겠지만 저토록 평화로운 잠 속에서 저승으로 끌려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나는 그녀가 다시 나타나면 소리라도 질러 그 깨어있는 잠에서 깨워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환상처럼 내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가 굳어버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번에는 반드시라고 다짐했지만 그녀는 내가 자신을 광적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무심하게 지나쳐 사라질 뿐이었다. 그녀의 의식 속에 나 같은 존재는 애초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음번에는 늘 되뇌이고 있을 때 마침내 찾아왔던 먹구름이 가늘고 부드러운 봄비의 장막을 내렸다. 그 비는 여인의 그림자를 쓸쓸하게 가로막으며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